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남매의 성장기 중에서 트러블 포더 리털 브라운 하우스 함께 들어보아요. 아, 정말 좋겠네요. 며칠 후 아침, 조엘이 의자를 뒤로 밀며 죽과 닭밀이 담긴 그릇을 불만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지긋지긋한 아침 식사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 해. 페퍼 부인이 차가운 감자 하나를 더 집어들고 소금을 살짝 부리며 말했다. 사람은 먹을 게 있으면 불평하면 안 되지. 하지만 너무 지겨워요. 늘 똑같은 것만 먹잖아요. 조엘이 투덜거렸다. 당밀병으로 변해버릴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제안했다. 그는 평소보다 배가 고팠고 오늘 하루도 힘든 일을 앞두고 있었다. 아니요. 조엘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이고. 작은 푸른씨가 조엘의 말투를 알아듣고 말했다. 싫어. 정말 싫어. 그녀는 숟가락을 너무 갑자기 내려놓았고 그 탓에 닭밀이 휙 하고 뚝뚝 떨어지더니 식탁 모서리로 흘러내렸고 폴리는 벌떡 일어나 바닥볼을 향해 달려갔다. 오, 푸른씨. 그녀는 굳이뜻 말했다. 그러면 안 돼. 괜찮아, 얘야. 그녀는 닭밀 얼룩이 진 작은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는 폴리가 닦아줄게 라고 말했다. 폴리, 우리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야. 아이는 진지한 목소리로 높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 청소 작업을 지켜보며 물었다. 아니야. 폴리가 쾌활하게 말했다. 정말 많아. 우리 배가 들어오면 말이야. 그게 뭔데요? 푸른 씨는 엄청난 기쁨에 차서 무엇이든 기대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폴리가 말했다. 일단 아이스크림, 푸른 씨, 그리고 작은 케이크도 좋을 것 같아. 폴리, 우리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야. 아이는 진지한 목소리로 높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 청소 작업을 지켜보며 물었다. 아니야. 폴리가 쾌활하게 말했다. 정말 많아. 우리 배가 들어오면 말이야. 그게 뭔데요? 푸른 씨는 엄청난 기쁨에 차서 무엇이든 기대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폴리가 말했다. 일단 아이스크림, 프론시, 그리고 작은 케이크도 좋을 것 같아. 상상 소금씩 계산서를 받아든 조엘이 말했다. 별거 아니네. 폴리, 난 자두 푸딩이나 먹을래. 엄마가 추수감사절에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은 건가요? 폴리가 물었고 일어서서 천을 손에 들고 잠시 대답을 기다렸다. 네, 그렇습니다. 조엘은 한쪽 눈을 감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기억을 더듬으며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그때가 제일 맛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 폴리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걸 전부 다 갖고 싶어. 전부 다요. 조가 재빨리 대답했다. 한 75개 정도 원해요. 75개라니. 침실로 들어갔다가 코트를 손에 든 채 나온 페퍼 부인이 서쪽 창문에 앉아 재빨리 바느질을 시작했다. 설거지 좀 하고, 폴리, 식탁 좀 치워. 75개라니. 조엘, 자두 푸딩이요. 조엘이 프론시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세상에, 페퍼 부인이 소리쳤다. 조엘 페퍼, 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 집에 금 하는 양을 다 둘 수는 없을 텐데. 그럴 리 없어요. 조엘이 대답했다. 우리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야. 벤이 끼어들었다. 나는 로스트 베프의 고명, 굴, 그리고 허클베리 파이를 먹을 거야. 세상에, 폴리가 소리쳤다. 정말 멋지다, 벤. 넌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해. 하지만 조엘은 하고는 오랜 싸움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런 싸움을 하고 싶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울부짖었다. 어서. 데이브, 넌 뭘 골랐어?
꼬마 데이비는 이 모든 잡담 속에서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다. 혹시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 조엘이 말했던 지긋지긋한 아침이 얼마나 지루한지 굳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데이비는 열렬히 고개를 들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 알겠어. 데이비가 소리쳤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구운 빵, 흰 빵, 그리고 사탕. 사탕이 뭐예요? 프론시가 물었다. 아, 프론시 모르니? 폴리가 소리쳤다. 비비 부인인 애가 신발 받은 날 너한테 준 게 뭐였는지 기억해봐. 분홍색 막대기 말이야. 그리고 비비 아저씨가 준 박하사탕. 프론시. 조엘은 그 기억에 입안에 침이 고이는 채로 말을 마쳤다. 데이비는 조엘을 바라보며 그날, 내가 발가락을 다친 그날이라고 덧붙였다. 아, 프론시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데이비, 폴리가 말했다. 우리 배가 들어오면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을 거야. 너희 배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페퍼 부인이 현명하게 끼어들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소원만 빌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잖니. 맞아. 벤이 웃으며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젖혔다. 가자. 오늘은 좀 더 많이 일해야 해. 세상에. 조엘이 침울하게 말했다. 블로젯 씨의 나무가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는데. 조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페퍼 부인이 엄하게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무에 불이 붙기를 바라는 건 자기 코를 물어뜯는 짓이나 마찬가지야. 게다가 아주 끔찍하게 사악한 생각이야. 조엘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머니는 크게 화가 나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재킷을 가지러 갔다. 폴리, 설거지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해. 데이비드가 조엘을 조다가며 말했다. 저는 엄마를 도울 거예요. 프론시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폴리는 늘 쓰던 작은 나무통을 가져왔고 프론시에게는 낡은 컵 냅킨을 주며 손잡이가 없는 컵과 깨진 접시를 닦게 했다. 프론시는 몹시 기뻐했다. 폴리, 작은 프론시가 매우 중요한 태도로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다. 폴리가 턱 밑에 조심스럽게 묶어준 커다란 갈색 앞치마에 거의 숨이 막힐 듯했다. 언니는 설거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폴리가 생각 없이 말했다. 그녀는 컵과 받침 접시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딱 하루만이라도 여행을 가서 모든 걸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심지어 블로젯 집사의 장작더미에서 열심히 일할 벤과 아이들이 부러웠다. 글쎄, 프론시는 비밀스럽게 말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닦은 컵을 내려놓았다. 내일 전부 다 해드릴게요. 폴리, 정말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폴리, 말도 안 돼. 폴리가 통의 걸레를 첨벙거리며 말했다. 속으로 투덜거리는 게 부끄러웠다. 프론시, 너는 쥐보다 작잖아. 그래, 맞아. 프론시가 매우 붕괴하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폴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갑자기 몸을 꼿꼿이 세우는 바람에 그녀의 작은 머리가 통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통이 넘어졌다. 그 뒤로 접시 더미가 쏟아졌다. 이제 봐. 폴리가 소리쳤다. 내가 한 일을 봐. 아야. 프론시가 흐느끼면 갖은 보효를 터뜨렸다. 오, 폴리. 온통 내 등 뒤로 흘러내려. 그럴까? 폴리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괜찮아, 프론시. 내가 말려줄게. 세상에, 폴리. 페퍼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통이 저절로 식량 보관실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통 뒤로 설거지 물이 흘러내렸다. 속까지 젖을 거야. 빨리 옷을 벗어. 그래, 그래. 폴리가 소리치며 통을 집어들고 바닥에 두세 번 재빨리 물을 닦았다. 여기 있잖아. 겁쟁이야. 울고 있는 프론시를 꼭 껴안고 침실로 들어갔다. 아이고. 아이는 젖은 접시 수건을 여전히 쥔 채로 울부짖었다. 내일 다 하게 해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크고 힘이 세지면
폴리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매일 그걸 해야지. 정말로 괜찮을까요? 작은 푸른씨가 눈물을 흘리며 눈을 깜빡이며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성장할 거예요. 그럴게요. 푸른씨가 기분 좋게 말하며 앉았다. 그녀는 낡은 신발을 벗었다. 신발에는 설거지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폴리는 마른 스타킹을 가지러 갔다. 그렇게 될 거야. 폴리가 손에 커다란 진저브레드 한 조각을 들고 돌아오며 말했다. 그리고 이게 너를 크게 만들 거야. 프론시. 프론시의 작고 하얀 이는 그 따스한 간식을 먹고 금세 다 물렸다. 페퍼 집안에서는 진저브레드를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제 페퍼 부인이 말했다. 질서가 회복되고 바닥이 깨끗이 닦이고 모든 컵과 접시가 제자리에 놓여 낡은 모서리 찬장 선반에서 서로 잘 어울리고 폴리가 평소처럼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도우러 왔을 때였다. 폴리는 코트와 재킷의 단순한 부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이제 페퍼 부인이 말했다. 폴리, 오늘 아침은 나를 도울 필요 없어. 난 꽤 잘하고 있어. 하지만 목사님 댁에 가서 그분이 어떤지 보면 돼. 그분, 아프신가요? 폴리가 경외감에 차서 물었다. 목사님이 병에 걸리는 것은 보통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감기에 걸리셨대. 페퍼 부인이 실타래를 풀며 말했다. 헐디 폴섬 양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어. 열이 나실까봐 걱정이야. 세상에, 폴리가 몹시 괴로워하며 말했다.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엄마, 모르겠다. 얘야. 페퍼 부인이 바느질을 단단히 하며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분 안부를 좀 보고 프론시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폴리가 침실 문까지 반쯤 가다가 멈춰서서 물었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페퍼 부인이 동의하는 듯이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안 될 것 같아요. 폴리가 모자를 손에 들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다. 바닥에서 잠들었거든요. 그래, 페퍼 부인이 말했다. 오늘 아침 내내 뛰어다녀서 피곤했을 거야. 얼굴이 끔찍하게 빨개요. 폴리는 모자를 묶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그럴 거야. 페퍼 부인이 폴리의 연설 전반부에 대답하며 말했다. 너무 울었으니까? 그럼 핸더슨 부인께 어머니께서 핸더슨 씨의 오늘 아침 안부를 묻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드리렴. 어제 감기에 걸렸는지, 어젯밤에는 어떻게 주무셨는지. 엄마, 폴리가 말했다. 그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물론이지. 페퍼 부인이 격려하듯 말했다. 그냥 마음 먹으렴. 폴리,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해야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 너만 한 어린 소녀였을 때의 기억이니까. 폴리는 한숨을 쉬며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느끼고 온 신경을 심부름에 쏟았다. 마침내 수많은 정갈과 그중 하나도 잊지 말라는 부탁을 받은 끝에 페퍼 부인은 그녀를 떠나보냈다. 폴리는 노쇠 손잡이가 달린 고풍스러운 초록색 문으로 다가갔다.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고민했다. 어제 감기에 걸렸었나? 를 어떻게 잤나? 보다 먼저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폴리는 핸더슨 부인이 묻지도 않고 답을 해주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베저타운의 다른 모든 현관문은 장식용이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중요한 날에만 열렸다. 하지만 목사님의 현관문은 누구나 열 수 있었다. 그래서 폴리는 노크를 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폴리의 영혼은 깊은 절망에 빠져 무너져 내렸다. 목사님의 여동생이었고 온순한 핸더슨 부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제루샤 양과 조금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예전에 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말처럼 폴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들. 제루샤 양은 문빗장을 풀고 큰 빗장을 뒤로 젖힌 후 윗부분을 열고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덩치가 크고 날카로운 검은 눈을 가진 여자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폴리에게는 훨씬 더 끔찍해 보였다. 안경 때문에 눈이 4개나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뭘 원하시죠? 그녀가 물었다. 저 보러 왔어요. 저희 엄마가 보내셨어요. 불쌍한 폴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럼 당신 엄마는 누구세요? 제루샤 씨가 경찰관처럼 물었다. 어디 사시고요? 저는 프림로즈 레인에 살아요. 폴리가 대답하며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기 전에는 어디 사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제루샤 양이 말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해요.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폴리는 저희 엄마는 페퍼 부인이에요. 라고 말했다. 누구 부인이요? 제루샤 양이 되물었다. 이때쯤 폴리는 너무 지쳐서 돌아서서 도망칠 뻔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게 실망하실 것과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가만히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제루샤. 폴리의 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모르겠어요. 제루샤 씨가 신랄하게 대답했다. 마치 폴리가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여전히 문을 잡고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인데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폴리 페퍼잖아. 핸더슨 부인이 기분 좋게 소리쳤다. 들어오렴, 얘야. 부인은 커다란 문의 반대쪽 반쪽을 열고 넓은 복도를 지나 크고 고풍스러운 방으로 안내했다. 페인트 칠한 바닥, 높고 낡은 찬장, 그리고 딱딱한 등받이에 흔들리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제루샤 씨도 성큼성큼 들어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다. 폴리가 방금 심부름을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핸더슨 씨가 들어왔다. 아, 폴리가 말하더니 멈췄고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목사는 그녀의 손을 친절하게 잡고 불 꺼진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열이 나서 아프거나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럴 리 없겠지. 내 어린 아가씨. 그는 격려하듯 미소 지었다. 그러자 폴리가 그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폴리는 충분히 쉽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고양이가 재채기를 할 수 없지만 15분만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제루샤 양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핸더슨 부인은 폴리를 데리고 갓 세상에 나온 새끼 병아리들을 보러 나갔다. 폴리는 무릎을 꿇고 감탄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갔다. 이제 가야 해요, 부인. 그녀는 마침내 후회하는 듯이 그 여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제가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좋아, 얘야, 버터 한 조각 좀 가져가 줄 수 있겠니? 언니가 보내준 아주 좋은 버터가 있는데 내 어머니께도 나눠드리고 싶구나. 아, 고맙습니다, 부인. 폴리는 생각하며 소리쳤다. 데이비가 얼마나 기뻐할까? 데이비는 버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만, 그럼 잠깐만요. 핸더슨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이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래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폴리는 매혹적인 작은 공들 앞에서 감탄하며 다시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 길을 떠났다. 파란 그릇에 버터 조각을 담고 깨끗한 전으로 묶어 두었더군요. 엄마에게 줄 선물이 기쁘고 목사님이 잘 지내신다는 소식에 행복해했다. 프론 씨가 깨어 있을까? 그녀는 작은 갈색 문으로 돌아서며 생각했다. 만약 깨어 있다면 버터를 듬뿍 바른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쉿! 페퍼 부인이 바닥 한가운데 흔들리자에 앉아 말했다. 그녀는 팔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폴리는 갑자기 멈춰서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프론시야. 엄마가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폴리. 최대한 빨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해. 폴리는 그릇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응시하며 여전히 서 있었다. 프론시가 아파. 그녀를 깨우지 마.
페퍼 부인이 말했다. 불쌍한 폴리는 잠시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피셔 박사에게 달려가. 오래 걸리지 말고. 폴리는 버터 그릇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의사 선생님을 향해 달려갔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기억하기로는 페퍼 가문의 의사가 불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그랬다. 두려움에 폴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곧 의사가 와서 아직 엄마 품에 안겨 뜨거운 열병에 시달리는 불쌍한 어린 프론시에게 몸을 숙였다. 홍역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게 다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앓은 적이 있나요? 그는 갑자기 폴리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폴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요. 선생님. 폴리는 혹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대답했다. 어떡하죠? 페퍼 부인이 말했다. 아무도 그것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의사는 창문 아래에 작고 낡은 테이블 쪽으로 가서 컵에 검은색 물질을 섞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자, 그가 푸른 씨의 입에 한 숟가락을 넣어주며 말했다. 그녀는 잘 지낼 거야. 추위만 조심하면 돼. 그러고는 커다란 은시계를 꺼냈다. 그는 작고 마른 체형의 시계는 엄청나게 컸다. 폴리는 그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벤이 그렇게 멋진 시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폴리, 해퍼 부인이 속삭였다. 달려가서 내 지갑을 가져와. 서랍 맨 위에 있어. 네, 맞아요. 폴리는 매혹적인 시계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리고 재빨리 달려가 작고 낡은 양말 다리를 집어들었다. 오랫동안 묵혀둔 돈을 어디에나 두는 곳이었다. 폴리는 양말 다리를 엄마 무릎에 올려놓고 페퍼 부인이 $1를 작은 동전으로 천천히 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페퍼 부인이 의사에게 그것을 내밀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봐요. 작은 남자가 돌아서면서 말했다. 그 돈은 하느님의 거예요. 페퍼 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전히 그것을 내밀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당신에게 주셨으니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는 사라졌다. 엄마, 정말 훌륭했지요. 첫 번째 놀라움이 끝난 후 폴리가 물었다. 그럴 거야. 페퍼 부인이 말했다. 자, 다시 묶어. 폴리, 단단히 묶어. 분명 필요할 거야. 페퍼 부인은 아픈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프론 씨를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폴리가 물었다. 아니. 프론 씨가 말했다. 그녀는 엄마를 얻었고 그 특권을 더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 홍역이 뭐예요? 폴리가 그들의 발치 바닥에 앉으며 물었다. 그건 아이들이 흔히 걸리는 병이야. 페퍼 부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 저는 걸리면 안 돼요. 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걸릴 수 없어요. 벤도, 조도, 데이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녀는 주저하며 덧붙였다. 데이비는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른 아이들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페퍼 부인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폴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건강해 보였고 뛰어올라 주전자를 스토브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집에 정말 아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프론 씨가 위험하지 않은 한 부잣집 아이들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된 노동과 가난의 고역을 잊었다. 그녀는 창문을 지나가며 가끔씩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폴리, 침대에 눕혀줄게. 페퍼 부인이 속삭이듯 말했고 프론 씨는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그럼 저녁은 드실 거예요. 엄마. 그럼 페퍼 부인이 말했다. 상관없어.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은 절대 안 올 거야. 폴리가 참을성 없게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왜?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야. 아이고, 조엘이 짜증내며 들어왔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 버터. 어디서 났어요? 여기 올 생각도 못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폴리가 말했다. 쉿, 왜 그래? 배는 어디 있어? 방금 돌아왔어요. 조엘이 식사를 시작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데이비. 벤에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하다고 해요. 벤한테 뭔가 이상한 게 있어. 폴리가 되물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고 컵은 12조각으로 깨졌다. 세상에. 조엘이 소리쳤다. 폴리페퍼, 내가 한 짓을 봐. 하지만 폴리는 듣지 못했다. 크고 평평한 문도를 넘어 달려가 어린 데이비드와 함께 문으로 들어오는 벤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프론시와 똑같았다. 차갑고 무거운 마음이 가슴에 스며들자 폴리는 이것인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 벤.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휘두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프론시가 걸렸어요. 그만해요. 무슨 말이야. 벤이 물었고 데이비의 눈이 커졌다. 아, 홍역. 폴리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가장 혐오스럽고 끔찍한 홍역이야. 이제 너도 걸렸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홍역이 무엇인지 아는 벤이 쾌활하게 대답했다. 울지 마. 폴리, 괜찮아. 그냥 머리가 아프고 눈이 이상할 뿐이야. 하지만 폴리는 반쯤 안심한 듯 흐느낌을 참았고 슬픔에 잠긴 세 사람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세상에. 페퍼 부인은 벤의 붉은 얼굴을 보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제 어쩔 수 없네. 벤을 내쫓는다면 그녀의 삶의 버팀목이자 기둥이 사라질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50센트나 25센트짜리 동전이 더 이상 그녀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폴리가 텅 빈 식탁을 치웠다. 조엘은 이번에는 빵과 버터를 모두 손에 넣었다. 벤은 프론시의 약을 조금 먹고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가 침대에 누웠다. 그러자 작은 집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폴리. 벤이 그를 이불에 덮어주며 속삭였다. 너한테는 아직 안전벨트를 매는 게 힘들겠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영상에서 모어 트러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